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7회 이론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요. 회계상의 거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라며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개가 되지 않는 화폐 금액으로 측정도 불가하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판매 전 확정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채용한 경우에는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일상생활의 거래입니다.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하다. 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불가합니다. 일상생활 거래에 해당이 되고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 옳지 않고요. 3번입니다. 재고 부족이 예상이 되어서 판매용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다. 주문한 경우에도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불가하죠.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일상생활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채용, 의사결정, 주문은 모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4번입니다. 당사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서버용 PC가 소실되다. 불이 나서 서버용 PC가 소실된 경우에는 분개가 가능합니다.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재인 경우에는 재해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서버용 PC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의 소실, 자산의 감소, 대변의 비품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화폐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증감이 발생하는 거래가 맞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거래 판료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거래 판료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래의 판료소를 정리를 하면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이 있겠고요. 대변 요소로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합관계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차변의 자본의 감소 맞고요. 대변의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재를 하죠. 1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답은 1번이고요. 2번부터 4번까지 거래의 판료소에 올바르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의 증가부터 시작해서 수익의 발생까지 총 8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8개의 구성 요소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다음의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는? 그래서 분개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분개해 볼게요.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당기분 자동차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세금은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하죠? 네, 세금과 공과입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10만 원 비용이 발생했고요.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볼게요. 적십자 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2번 분개 어떻게 될까요? 회비도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됩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합니다. 2번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볼게요. 상공회의소 회비요.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3번 회비도 세금과 공과에 해당이 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의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도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발생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전월에 지난달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보관하고 있던 세금을 현금으로 오늘 납부를 한 거래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 징수라는 단어는
급여에 포함된 세금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금 부채이고요. 유동부채입니다. 예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부채를 감소시켜줘야겠죠.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현금 이렇게 분기가 돼줘야 됩니다. 예수금은 부채예요.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빚진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을 납부를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4번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급여에 포함된 원천 징수한 세금은 예수금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예수금은 부채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증가 시에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재무상태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대변 항목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부채와 자본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자본금. 자본금은 대표적인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을 하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선수이자. 먼저 받은 이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래에는 받지 않고 무언가를 의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이자는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부채는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선수 먼저 받은 거라고 해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수는 부채입니다. 3번 선급입니다. 선수의 반대죠. 먼저 지급한 돈,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당장은 자산의 감소 같지만 미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리 지급을 해서 더 이상 지급할 것은 없고 받을 권리가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당좌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4번 외상매입금, 외상으로 매입한 돈.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될 빚이 있는 거죠. 부채 항목에 해당이 되고 부채는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을 골라보면 선급금, 선급은 차변입니다. 자산입니다. 3번 해당이 됩니다. 4번 답은 3번이었고요. 선수와 선급을 자산과 부채, 선급은 자산, 선수는 부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다음의 자료에서 당좌 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당좌 자산의 개정 과목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네요. 당좌 자산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당좌 자산은요, 유동자산 중에서 종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다고 했었어요. 개정 과목을 보고 종이인가 떠오른다면 당좌 자산이 맞습니다. 현금 종이입니다. 당좌 자산 맞고요. 2번 보통 예금. 뭐뭐 예금은 은행 통장인데요. 통장도 종이로 된 것 맞습니다.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한 돈인데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돈. 외상 매출금도 종이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에요. 1년 이내에 매매한 증권. 그래서 매매가 가능한 증권이기 때문에 주식입니다. 주식도 종이가 맞아요. 다음 외상 매입금인데요. 매입은 물건을 구입하긴 했지만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현금, 보통 예금, 외상 매출금, 단기 매매 증권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30만 원, 8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모두 더하니 180만 원이 되네요. 꼭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당좌 자산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는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당좌 자산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의 종류,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현금부터 주식까지 이 종류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6번 볼게요. 6번은 개정 과목을 묻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상품 판매 대금을 조기에 빠르게 수취함에 따라 계약상 약정에 의한 일정 대금의 할인. 이 뜻은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일정한 날짜에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날짜까지 기다리기 전에 먼저 거래처가 상대방이 금액을 빠르게 갚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빨리 갚았기 때문에 그 일정 대금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왜 할인을 해주냐면요, 조기에 수취하면 대금을 못 받을 위험성이 적어지죠. 그리고 먼저 받아서 금액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예금에 넣어놓으면 일정한 이자가 붙게 되죠.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만큼은 할인을 해주자라고 해서 생기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계정 과목이냐? 매출을 하면서 생기는 할인이기 때문에 매출 할인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계정 과목의 뜻을 알아볼게요. 먼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보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이라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기업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음은 만기 날짜가 있죠. 만기 날짜 이전에, 만기 날짜보다 더 먼저 은행에, 금융기관에 매각을 합니다. 팝니다. 어음을 팔고 나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미리 회수하고자 할 때 생기는 할인료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음에 만기 날짜가 적혀 있어요. 만기일이 1월 4일인데 이전 1월 2일에 은행에 어음을 매각하고 돈으로 바꿉니다. 어음은 일종의 각서인데 이 어음을 은행에 매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1월 2일부터 1월 4일까지 2일에 대한 이자를 할인해 줍니다. 이자를 할인해 주고 돈으로 바꿔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의 합친 말이고요. 이 어음을 처분, 매각하고 팔고 생기는 손실이다. 받아야 될 금액보다 은행에 할인을 해주고 돈으로 바꿔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을 만기일 전에 미리 매각을 결정하고 판매합니다. 이때 할인율을, 차감한 금액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어음 매출채권을 매각할 때 생기는 계정 과목이고요. 이번 매출환입입니다. 매출환입은 먼저 매출을 해요. 상품을 판매한 것 중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상품의 금액을 매출환입이라고 합니다. 반품 상품 금액이 매출환입, 돌아와서 입고된 상품의 금액이고요. 매출 할인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을 만기 날짜보다 조기에 회수하고자 할 때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준 금액. 그래서 3번이 6번의 답이었고요. 4번의 매출 애누리는 물건을 깎아준 금액이에요. 왜 깎아주냐면 매출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불량품의 이유로 상품 대금을 일부 깎아주고 판매한 경우, 이 경우에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6번의 답은 3번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상거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1번은요.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미수 수익은 단기에 발생했는데 현금을 받지 못해서 수익의 대변에 기입해서 수익에 가산하고 미수 수익을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미수 수익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고요. 단기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 처리하는 것이 미수 수익입니다. 이번 선수 수익은요.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그런데 올해에 해당하는 수익이 아니라 차기에 속하는, 내년에 속하는 수익이지만 그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먼저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2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미수금인데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인데 3번도 맞는 설명이지만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상거래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4번의 외상매출금은요. 외상으로 물건을 판 돈이에요.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겠죠.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7번에서 중요한 것은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미수금은 상품이 아닌 경우,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이고요. 외상매출금은 상거래인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기말자본의 금액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료로 기초자본과 총비용과 총수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료를 보고 기말자본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두 가지의 법을 기억을 한다면 8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손익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손익법은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손익법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재산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재산법은 자본으로 구하는 것인데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손익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과 재산법으로 구한 당기순이익은 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은 자료일지라도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과 재산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을 안다면 8번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손익법과 재산법을 보면요. 먼저 총비용과 총수익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손익법으로 당기순이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수익 800만 원, 총비용 500만 원 차감하면 손익법으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300만 원이고요. 재산법으로 계산을 해도 300만 원이 동일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법으로 대입을 해보면 기초자본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말자본을 구해야 하는데 또한 금액에서 100만 원을 차감했더니 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X는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법으로 계산하면 기말자본금이 400만 원, 3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 기말자본을 구해라, 기초자본을 구해라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면 당기순이익을 손익법으로 구하는 공식과 재산법으로 구하는 공식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볼게요. 9번입니다. 다음은 당기 손익계산서의 일부를 발췌한 자료이다. 당기 매출액을 구하시오.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것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을 구하려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알면 매출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기초와 매입액과 기말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대입해 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 2,500만 원 더하기 당기상품 순매입액인데 총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런 내용이 없으면 총매입액이 순매입액이 됩니다. 그래서 1억 6,800만 원 더해주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1,500만 원이네요. 빼주면 계산을 하면 매출원가의 금액은 1억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1억 7,200만 원. 매출액이 어떤 금액에서 1억 7,800만 원을 뺐더니 1억 7,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7,800만 원과 1억 7,200만 원을 더해주면 매출액이 되겠네요. 더하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3억 5천만 원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가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9번 같은 문제는 매 회마다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구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도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괄호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이다. 받은 어음이다. 답은 쉽네요. 2번 받을 어음입니다.
1번 지급어음은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의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선수금은요,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에 해당이 되죠. 먼저 받은 돈,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판매하고 받은 어음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 답은 2번입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은 차량 운반고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 운반고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있습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계를 해보면 되겠어요.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시된 문제는 차량 운반고를 매각했죠. 처분했다면 유형자산의 감소, 차량 운반고가 대변에 나오겠고요. 물건을 판매할 때는 처음 사온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판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대변에 쓰게 되면은 팔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금액도 생기고요. 유형자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가치 감소된 부분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가치가 감소된 것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누계 금액이 900만 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감소된 부분은 차변에 기재를 해서 회사 자체에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를 합니다. 900만 원을 써주고요. 유형자산, 차량 운반고를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라고 해요.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발생하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100만 원 씁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고를 판매하고 받아야 될 처분 금액이 나오게 돼요. 얼마이죠? 1,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처분가액이고 6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11번은 1번 600만 원이 되겠네요. 11번과 같은 문제는 분계를 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처분할 때 대변에 취득가액으로 꼭 써줘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매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꼭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재무 상태표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12번은 재무 상태표에 나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을 골라야 하는데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외상매입금은 재무상태표 대변에 기재하는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선수금도 먼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임대료. 임대는 빌려준 것입니다. 내가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인데요. 임대료는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영어 외수익. 이자 비용은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3번도 보겠습니다. 선급금, 미리 지급한 돈, 자산입니다. 외상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한 돈, 자산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 맞고요. 4번입니다. 먼저 받은 돈, 부채입니다. 보통 예금, 자산입니다. 4번도 재무상태표 항목인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중에 자산, 부채 맞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은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이 재무상태표의 항목에 맞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 2번이 답이 됩니다. 12번은 계정 과목을 고르는 문제였기 때문에 쉬운 문제였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의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언제 이내인 것을 말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 단기금융상품, 환매 조건부 채권, 상환 우선주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기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네요. 14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것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개별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현행 수익의 과거 원가와 대응된다.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 네, 재고자산이라 함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요. 물건을 사봤을 때 1월 1일에 구입한 것, 1월 2일에 구입한 것, 1월 3일에 구입한 것, 1월 4일에 구입한 것 이렇게 있다면 전시되어 있는 진열장에서요, 무엇을 먼저 파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편의점의 삼각김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각김밥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고객에게 팔 때는 언제 날짜를 먼저 판매하겠나요? 과거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팔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된다는 것은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되는 것, 선입선출법에 해당이 됩니다. 기말 재고가 아직 팔려있지 않은 거예요. 팔려있지 않은 건 1월 4일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팔다 보면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가 기말 재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후입선출법이라면 나중에 입고된 1월 4일 물품을 먼저 판매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말 재고가 가장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고, 나중에 매입한 것을 먼저 판매하는 것은 후입선출법. 총평균법은요, 매입 시에 인수란에 수량 단가 금액을 기입하고, 매출 시에는 인도란과 잔액란에 수량만 기입했다가 월말에 총평균 단가를 구해서 인도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매입 시에 수량 단가 금액만 기입을 한 다음에 매출할 때 총평균 단가를 구한다는 방법입니다. 개별법은 매출 시에 매입 원가만 기록을 해요. 그렇다가 매출 원가로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14번에서 중요한 것은 현행 수익의,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와 대응된다. 이 부분과 기말 재고가 최근에 매입한 상품의 단가로 계상이 된다. 그래서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매출한다는 방법, 선입선출법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기말 재고라는 거는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라는 거 기억하시고, 후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과거에 구입한 것이 기말 재고로 남는다는 거.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은 반대에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적절한 것은? 영업하고 관련이 없는 수익을 묻는 것인데요. 수익을 좀 분류해 볼게요. 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 수익과 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수익을 구분하기 쉬운 이유는요, 영업 수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계정 과목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돼요. 1번부터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미수 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입니다. 내년에 받아야겠죠? 유동자산입니다. 뒤에 수익이 있어도 앞에 있는 글자에 더 주목해야 돼요. 선수, 미수, 미지급, 선급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돈, 유동자산. 2번 경상개발비, 뭐뭐비로 끝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비용에 해당이 되고요. 수익이 아닙니다. 3번 외환차손, 외환차손은 손실,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환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환율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 영어 외 비용입니다. 4번에 이자 수익, 수익이네요. 수익인데 매출액을 제외하곤 모두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4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개정 과목 고르는 것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107회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